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마냥 어린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엄마가 새롭게 식당을 다시 시작해서 예전만큼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덧 엄마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든든한 아들로 자라주었습니다. 마냥 지켜줘야만 할 아이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런 아들 녀석에게서 얼마나 힘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자영업이라는 게 워낙 하루 쉬는 것도 큰 마음 먹어야 가능한 일이다 보니 예전만큼 아이에게 온전히 시간을 쏟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틈날 때마다 사랑하는 아이와 추억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는 남편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추억도 참 많이 쌓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캠핑 마니아였거든요. 저희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주말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산이며 들이며 바다며 온갖 곳 가리지 않고 전국의 숨은 비경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일을 하시느라고 늘 바쁘셨거든요. 물론 저를 더할 나위 없는 큰 사랑으로 키워주시기는 했지만 워낙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제 앞가림 일찍이 스스로 해야 했고 당연히 부모님과 어디 놀러 한번 제대로 가본 기억이 없어요. 어릴 적에는 그래서 친구들이 주말에 부모님과 좋은 곳 놀러 갔다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저 잘 키워주시겠다고 그리 고생하셨다는 걸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심 마음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고 지냈었나 봐요. 시간 지나면 결국 남는 것도 추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남편과 차곡차곡 좋은 기억 쌓아가는 일이 그렇게 기꺼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함께 시간 보내기 힘들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에 비해서 항상 붙어 다니면서 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좋은 풍경들 보여주고 신나게 자랑하는 남편에게 끌렸던 건 역시 어린 시절의 제 결핍을 충족시켜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이러한 즐거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남편과 수년 캠핑족으로 지내다 보니 캠핑의 캠자도 몰랐던 저 같은 초보도 어느덧 요령도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그저 남편 뒤를 졸래졸래 따라다니던 것에 불과하던 저 역시 캠핑 마니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캠핑이 대중화되지는 않았던 때라서 남들과는 다르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항상 시간 쪼개어 여가를 즐긴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컸고요. 저희 아들인 수영이가 태어난 이후로도 아이 유치원 때까지는 세 식구가 철마다 캠핑으로 유명한 곳들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남편을 통해서 캠핑의 즐거움에 눈 떴듯이 저희 아들에게도 이런 즐거움을 일찍이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남편이나 저나 어린아이는 흙 밟으며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고 바쁜 도시 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가족끼리 함께 맑은 공기 마시며 오래도록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다행히 아이 역시 저희 부부 성향을 닮아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캠핑 다니는 걸 무척이나 즐거워했어요. 마치 모험가라도 된 듯 제 아빠와 신이 나서 계곡에서 송사리도 잡고 이름 모를 들풀을 소중히 쓰다듬는 녀석을 바라보고 있자면 그저 행복했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추억을 다름 아닌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눈다는 생각에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그저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조금이나마 더 이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예전 부부 둘만 생활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책임져야 할 내 새끼도 생긴 마당이니
남편도 일이 바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보다 더 캠핑에 재미를 붙이게 된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캠핑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자 위치에서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니 세 식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꾸만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압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가슴으로는 내심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저희 셋이서 누렸던 시간이 귀했던 만큼 아쉬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서로에게 소홀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가족들 위해서 노력하느라 바빠진 건데 누구 하나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특히나 저희 세 식구 미래를 위해 고생이 많은 남편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밥 벌어 먹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가족들 건사하는 가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출근 시간은 빨라지고 퇴근은 점점 늦어지는 남편 건강이라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저 역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비록 저도 가게 운영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런 가족들 생각해 밤잠 줄여가며 보양식 만들어 조금이라도 내 가족 건강 챙기려고 애썼어요. 몸은 고단해도 내가 조금 고생하면 내 가족들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영업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쪽 일도 경쟁이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업 실적이 잘 드러나는 일이다 보니 압박감도 상당한 모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캠핑 다닐 때는 그렇게 세상 너그러운 사람이 또 없었는데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성격도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말투도 예전보다 날이 많이 섰습니다. 제 딴에는 그런 남편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가끔 자기도 모르게 아들 앞에서까지 무심하게 툭툭 내뱉는 말에 다투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수영이는 다른 문제잖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빠가 자꾸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면 애가 무서워서 말이나 붙이겠어?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나도 수영이 아빠야. 그렇게 당신만 애 신경 쓰는 것처럼 말하지 마. 좋게 좋게 말하려 해도 둘 다 일 때문에 바빠서 심신이 지쳐 있으니 말투가 날카로워져서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도 바로 저였어요. 저 사람 요새 영업 때문에 지방 출장도 잦아져서 해지고도 겨우 집에 들어와서 눈이나 잠깐 붙이고 나가는데 내가 괜히 피곤한 사람 더 긁었구나 싶어 후회스럽기도 했고요. 저 사람이 오죽 힘이 들면 저럴까. 결국 내 가족 안아줘야 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에 감정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참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유,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왜? 무슨 일 있어? 내일 주말인데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지방 출장 잡혔다고 통보하는 것도 뭐야. 자기 휴일은 그렇게 끔찍히 챙기면서 나 쉬는 건 두고 보는 꼴이 없지. 간만에 좀 쉬는 줄 알았더니 주말을 통째로 지방 출장으로 날리게 생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급하게 잡힌 지방 출장인데 하필이면 딱 남편 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맡긴 상태였거든요. 주말 안에 빼준다고 그래서 별 문제가 있겠나 싶었는데 그리 되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차 가지고 가. 당신도 가게에 자재 들여놓으려면 차 필요하잖아. 이번만 거래처 쪽에 부탁 좀 드리지 뭐. 당신도 실어 가야 할 물건 많잖아. 그냥 내 차 가지고 가. 진짜? 그래도 괜찮아? 저라고 차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게의 위치가 집 근처였으니 어떻게 한 번쯤은 차 없이도 넘어갈 수 있겠거니 싶더라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갑작스런 출장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남편인데
렌트카 알아보느니 뭐니 해서 더 신경 쓰일 일 만들 바에는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렴 빌린 남의 차보다야 제 차가 남편 입장에서도 더 편할 것이고 차 빌리고 반납하느라 헛시간 쓰지 않아도 되니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별일 아닌 것처럼 편하게 쓰라고 제 차 아까워하지 않고 선뜻 내어주었죠. 고마워 여보. 내려가면 정신 없어서 연락 못할지도 몰라. 올라올 때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그렇게 여느 때처럼 남편 출장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마침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간만에 식구들 신경 쓸 일 없이 내 일에만 집중하면 되겠거니 싶었어요. 가게 일도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일하다 보면 저도 저대로 많이 바쁘거든요.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써도 한창 바쁜 시기여서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자꾸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스팸이니 뭐니 엉뚱한 전화들도 많이 오잖아요. 어지간하면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 아니면 바쁠 때는 안 받을 때도 많거든요. 가뜩이나 자재 정리한다고 양손 무겁게 들고 있는 상황에 비는 손도 없어서 몇 번 그 전화를 무시했는데 그러고도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슬쩍 앞자리 지역번호를 보니 지방인데다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결국엔 저도 신경이 거슬려서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바빠 죽겠는데 진짜 중요한 용건 아니면 좋은 소리 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웬 낯선 남자가 대뜸 화를 내며 이러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벌써 몇 주째 말씀드리는데 등록도 안 하신 차를 자꾸 남의 아파트에 대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주민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시더니 주민분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낯선 남자가 대뜸 제게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상습적으로 입주민도 아닌 사람이 아파트에 불법적으로 차를 주차하고 있으니 그거 빼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같은 일로 여러 번 애를 먹였는지 아파트 경비원 목소리에 인내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사한다고 바빠서 저희 동네를 떠난 적이 없던 제 차였습니다. 이번에야 남편이 출장 가는 길에 제 차를 빌려주기는 했지만 남편은 지금 다른 지방에 출장 가서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 갑자기 이게 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제가 그쪽에 차를 댄 적이 없어서요. 지금 어디서 전화 주신 건가요? 아무래도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이 번호 주인 아니세요? 그렇게 확인하는 전화번호는 제 차 앞에 기재한 제 휴대폰 번호가 맞았습니다. 여기 땡땡동 땡땡 아파트인데요. 정말 차주분 아니세요? 제게 전화를 걸어온 남자가 자신이 웬 지방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어요. 저한테는 생전 처음 듣는 아파트 이름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차량 번호에 제 차종 색깔까지 대조해 보았는데 분명 제 차가 맞았어요. 아니, 다른 곳에 출장 갔다던 남편이 왜 제 차를 끌고 그 아파트에다가 차를 대서 이런 전화를 받게 됐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에 출장 갔다는 사람이 당연히 회사에서 내어준 숙소에 있는 게 아니라 저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아파트에 며칠씩이나 차를 대놓고 있다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전하는 말마다 족족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이상한 생각이 안 드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로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시나리오가 다 떠오르는데 그중 제 불안감을 잠재워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설마 싶었지만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와서 그때부터는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결국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경비원에게 그곳 주소를 물어서 거기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마음의 한 행동이었지만 저로서는 충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제 인생 통틀어서 그때만큼 즉흥적이었던 때가 없었을 겁니다. 그 지방에는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설마 별일이야 있을까 싶으면서도 급하게 웃돈까지 주고 당일에 차까지 렌트해서 거기까지 내려가고 나니 스스로의 행동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문제 그 아파트로 가봤더니 정말로 그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제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봤으니 상황은 더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거기 차 대신 분 이동 305 사시는 분하고 항상 같이 들어가시던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당일에 거기까지 쫓아갔으니 저한테 전화 걸었던 경비원 분도 다소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괜한 일에 휘말렸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 역시 피가 식는 듯 했어요. 내려오는 내내 별일 아닐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달래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제 남편이 저희 부부 아는 지인 하나 없는 이곳을 벌써 제 집 드나들듯 들락거린 지가 한참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의심하시겠어요? 남편의 외도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뜻밖의 전화를 받지 못했더라면 평생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내 남편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마음을 달래면서도 정황이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는 마음과 차라리 모른 척 넘어가 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제게는 지방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내려와 웬 외간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집 앞까지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 그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이 굳은 듯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낯설기만 한 그곳에서 제 눈에 전혀 낯설지 못한 물건들이 결국에는 제 눈에 들어오고야 만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제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요. 내 남편이 들어갔다는 그 아파트 복도에는 익숙한 캠핑 장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년간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그 물건들은 더 볼 것도 없는 남편의 물건들이었어요. 연애 때부터 저와 단둘이 그리고 우리 아이 생기고 난 후로는 세 가족이 주말마다 사용하던 물건들이었으니 틀림없었습니다. 캠핑이 끝난 후에는 항상 남편이 저나 아이 시키지 않고 손수 사용한 물건들 집 밖에 내어놓고 하나하나 애지중지해가며 손질하는 게 남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캠핑 장비 오래 쓰려면 이렇게 매번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고. 초보들이야 그저 새 물건이 좋은 줄 알지 이렇게 길 잘 든 캠핑 장비가 캠퍼의 자부심인 거야. 그 귀찮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신이 나서 싱글벙글하던 남편이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와 함께한 소중한 기억까지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장만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저희 세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캠핑 장비들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 나 몰래 출장을 왔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여길 왔다니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왔는지 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나와 내 새끼 배신한 놈은 따로 있는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내 남편이 함께 기어들어간 집 앞에 놓인 우리 가족의 추억의 물건들을 도저히 제정신으로 더 보고 있을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집까지 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도대체 누구일까?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길래 제 마누라의 새끼까지 속여먹고 이 낯선 곳까지 내려와서 노닥거리고 있는 걸까? 그렇게 제 가족 위에 희생하는 척하며
피곤해서 못 살겠다는 둥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더니 그게 제 외도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생각하니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리도 끔찍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평생에 내 인생의 짝꿍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그동안 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산 것일까? 저 인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나한테 배우자로서 진실한 순간이 있었을까? 우리 결혼 생활 자체에 크나큰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나나 우리 아이에게 날선 모습을 보였던 게 일하느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마음이 떠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니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배신감으로 지옥에 갇힌 것 같은 생각을 해가며 아파트 입구에서 그 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한참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제가 본 중 가장 환한 표정이었어요. 그 낯짝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 옆에서 희희낙낙 팔짱을 끼며 걸어 나오는 상간녀 얼굴을 확인하고는 제 발밑이 꺼져버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 상간녀는 제게 낯선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장 언니, 정말 감사드려요. 이번 달에 또 값을 안 해주셨으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방 빼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항상 제게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도움을 받고 대단한 은혜라도 입은 양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게 고마워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제게 그리도 살갑게 언니 하며 따르던 바로 그 여자였던 겁니다.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 어린 나이부터 일하느라 고생이 많아 보여 항상 마음이 쓰였던 사람이었어요. 일하면서 아까처럼 가부를 해준 적도 많았고 명절이며 철마다 선물이니 월급도 조금씩 더 챙겨줘가며 마음을 썼습니다. 심지어 동생 같은 아이가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것이 마음 아파 지인통의 중매 자리까지 서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까지 이르게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저랑 남편은 그 둘 결혼식에까지 참석했어요. 그날 그 여자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이제는 외롭게 지내지 말고 좋은 남자와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여자가 지금 내 앞에서 내 남편 옆구리에 매달려 있다니. 여러분, 제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몇 년을 내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남편과는 오며 가며 스치듯 인사 몇 번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애초에 남편도 자기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 제 가게까지 들를 시간도 없었고요. 저 둘의 유일한 접점이 저인데도 저 두 사람 관계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둘이 붙어있는 그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여자가 지금 내 남편 팔짱을 끼고 자기가 마누라라도 된 듯 착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집간 이후로 자기 남편 따라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서 소식이 끊기게 되긴 했지만 그간 제가 해준 것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제 남편하고 눈이 맞아 바람이 날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상간녀 정체까지 확인하고 나자 그만 사람이 끔찍하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다른 여자애도 기함을 할 판에 어떻게 하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저것들 저리 곧게 못 놔둔다. 내가 지금 느낀 이 비참함과 배신감을 생각하면 그 둘에게 복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날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저 둘에게 복수할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이 머리가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끔찍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러다 내가 제 명에 못 죽겠거니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지금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한 절명을 느낄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만 했어요. 주말이 지나고 제 상간녀와 희희낙낙 잘도 놀아난 남편 놈은 아무 일도 없다는 양 내 집구석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아유, 이것도 나이 더 들면 못해 먹지 싶어. 내 몸 다 축 나가며 이렇게 일하는 게 맞나 싶다. 여느 때처럼 온갖 생색 다 내며 위선을 떠는 놈 꼴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저놈이 나 속여 먹으며 얼마나 저 혼자 좋은 시절 보냈을까 싶은 생각에 낙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철저히 표정을 숨기고 여느 때처럼 걱정하는 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고생했어. 주말까지 회사 일한다고 얼마나 지쳤겠어. 몇 시간 쉬지도 못하겠다. 얼른 들어가서 자. 그래야겠다. 아유, 삭신이야. 당연하다는 듯 제 수발 받아가며 뻔뻔하게 저희 부부 침대에 벌러덩 들어눕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래, 네 놈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마음 놓고 있어라. 네 놈이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던 바로 그때 네 놈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주리라. 겉으로 남편에게 미소 지으며 속으로는 칼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제가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이 일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누구 만났는 줄 알아? 정훈 씨 만났어.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남편이 제 입에서 나온 뜻밖의 이름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정훈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남편도 모르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몇 달이 넘도록 제 배우자들 속여가며 미래를 즐기고 있는 남편놈 상간녀. 바로 그 여자의 남편 이름이었으니까요. 애써 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하는 놈이었지만 이미 일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는 제 눈에 보기에는 동요한 감정을 완전히 감추지도 못하거든요. 속으로 가짜났습니다. 고작 저 따위 담을 가지고 있는 놈이 불륜을 저지를 생각을 하다니. 그럴 주제도 못 되는 놈이 그동안 나 속여먹고 재미 보느라 좋았겠구나 싶어 속으로 혀를 찼어요. 그 사람? 그러고 보니 소식 들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결혼해서 지방 발령받아 내려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지인 결혼식 참석하러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나도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시피 하다가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 그동안 신세진 거 생각났다면서 가게를 들렀더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그러고 보니 그 집 내외가 당신한테는 신세를 참 많이 줬었지. 신세는 무슨. 그저 동생 같은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가장 노릇한다고 고생이 많길래 마음이 많이 쓰여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일부러 정우 씨 같이 좋은 남자 소개시켜준 건데 둘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사람 인연은 따로 있다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신이 나서 조잘조잘대는 제 말이 이어질수록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면서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해준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정훈 씨 내외 우리 집으로 초대했는데 당신 주말에 별일 없지? 저 혼자 열심히 조잘대는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닫고 있던 놈이 제가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을 집까지 초대했다는 소리에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희도 시집가고 내려가고 나서 한 번을 못 봤잖아. 둘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오랜만에 보고 싶기도 하고 게다가 정훈 씨가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자기 때문에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까지 시집 와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근무지가 또 바뀌는 바람에
요새 몇 달 동안 주말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수희가 우리 가게에서 일할 때 나한테 의지를 참 많이 했잖아. 그러니 오랜만에 내 얼굴 보면 와이프도 기분 전환이 좀 될 것 같다고 하길래. 사람이 참 자상하지? 그러네. 그러니까 당신도 이번 주말에는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말고 같이 만나자고? 그때 돼서 딴소리하기 없기야? 남편이 당황한 틈을 타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 눈 표정을 시시때때로 구경하는 것이 여간 재미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불러도 대답도 않는 것이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게 뻔했습니다. 미리 제 스케줄까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도망갈 퇴로를 차단한 저였기에 꼼짝없이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과 사자대면을 하게 된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놈에게는 피하고만 싶은 시간이자 제가 기다려 마지 않았던 그 시간이 결국 오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기야 그 역겨운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였겠지만 제 남편 옆에서 미소까지 띠며 나타난 꼴이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것들 보란 듯이 만면에 활짝 미소를 띠며 반갑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수희야, 너 얼굴 너무 좋아졌다. 정우 씨가 정말 잘해주나 봐. 언니, 정말 반가워요. 언니는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그대로다. 제가 저 사는 거 바쁘다고 연락도 못 드리고 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들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무슨 소리야. 그저 두 사람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나로서는 감사할 일이지. 속으로는 그 뻔뻔한 여자에게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면서 잘도 천연덕스럽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잠시 뒤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의 말쯤이야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로 흔들리는 눈빛을 주고받는 남편과 상간녀 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어요. 두 사람 인사 좀 해.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촌극도 그런 촌극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헛소리들 하고 있네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저 여자 남편 없는 집구석에서 둘이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벌였을지 뻔히 아는데 잘도 헛소리를 나불대는 두 년놈들을 보니 저도 더는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날 이때까지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당신한테 이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네. 당신 영업일이 아니라 배우를 했어야 했나 봐. 뭐라고? 아까까지와는 다르게 신랄하기 짝이 없는 제 말투를 들으며 남편놈이나 상간녀나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상간녀의 남편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곧바로 표독스런 말투로 그 두 인간들에게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니들 둘 다 연기 참 잘하네. 오랜만? 오랜만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니들 지난 주말에도 붙어 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서로 얼굴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모른 척이라니. 둘 다 참 뻔뻔들도 하구나.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한 말투로 그것들에게 호통을 치자 그만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린 남편놈과 상간녀였어요. 어안이 벙벙하던 것들이 퍼뜩 제정신이 들었는지 허둥지둥 발뺌을 하려 들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수희 씨 만날 일이 뭐가 있다고? 언니, 왜 그러세요? 언니? 언니? 야 이년아, 네 년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은혜를 아는 인간이면 어떻게 내 남편하고 노래날 수가 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오해를 하고 오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아니에요, 언니.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저 하나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혈안이 된 년놈들이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서 있던 상간녀의 남편이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남편 멱살을 틀어쥐었어요. 이 더러운 자식아! 내 집에서 내 마누라랑 뒹굴어 놓고 이제 와서 발뺌한다고 없는 일이 될 것 같아?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어. 내가 니들 가만히 둘 줄 알았어? 저보다 한 뼘은 더 큰 남자의 압도적인 힘으로 붙들린 남편놈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체 둘 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어쩌다고? 여보, 여보 제발 이것 좀 놓고 얘기해. 당신 대체 왜 이래? 끝까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구는 그 둘을 보란 듯이 그동안 모았던 증거 자료를 그것들 발치에다 차르륵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그 사진 자료에는 지난 몇 주간 저와 상간녀의 남편이 작당하여 사람까지 붙여 그 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닌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부부라도 된 양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팔짱까지 끼고 식당이며 카페며 데이트 다닌 사진부터 신혼부부라도 된 양 사이좋게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에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추접스러운 사진까지. 심지어 그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이 그 집주인이잖아요. 그 안에다 카메라까지 설치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 무엇보다 적나라한 부정이 담긴 사진의 동영상에 그 누구도 불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정신이 나간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상간녀였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놈 역시 방금까지 제 불륜 사실을 부정하며 억지를 쓰던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어떻게... 제가 바람하지 않던 순간이었어요. 바로 몇 주 전 제게 살면서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상처를 주었던 그날로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것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상간녀의 남편에게 연락을 한 저였습니다. 애초부터 제 지인을 통해 소개해준 자리였기 때문에 몇 년 연락이 끊겼다 하더라도 다시금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은 이 일도 아니었어요. 제 아내의 은인이라며 항상 제게 살갑게 대해주던 상간녀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닿은 연락에도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나지만 이 사람도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여자와 살기에는 분에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요. 저나 상간녀 남편이나 저 쓰레기 같은 것들에게 속아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저희 인생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차마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간녀의 남편은 제 차 블랙박스에 담긴 제 아내의 부정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찍은 제 남편 물건이 널브러져 있는 제 집 현관 사진을 보고서야 그 끔찍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외로워도 다시 함께 살 날만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 큰 남자가 배신감에 휩싸여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어쩌다 내 신세가 일이 되었나 생각하니 더더욱 그것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것들은 지금도 우리 완벽하게 속여먹었다고 생각하고 희희낙낙할 텐데 갚아줘야죠. 감히 가족들 기만하고 우습게 본 죗값 치르게 만들어줘야죠. 서로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날이 갈수록 몸집을 불려갔습니다. 저도 저지만 상간녀의 남편이 오히려 불륜의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더욱 혈안이 되었어요. 저 역시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잡아낸 건 역시 상간녀의 남편 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둘이 주로 만나던 곳이 상간녀 남편 명의의 아파트이기도 했고 그 사람의 연고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한 개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이미 끝에 끝까지 결심한 모양인지 집 주변 지인들까지 포섭해 증거를 잡아내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상간녀의 남편 역시 제대로 이를 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날의 사자대면이었어요. 이 더러운 것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가족 위해서 희생하는 척은 있는 대로 다 하더니 이 웃기지도 않는 인간아. 전현이랑 눈 맞아서 매주 지방 왔다 갔다 한다고 피곤해서 그러는 줄 알았으면 내가 너 처먹는 밥에 독이라도 탈 걸 그랬을걸.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니놈 발로 내려가서 니놈 의지로 시시덕거려 놓고서 둘이서 좋다고 놀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고작 그따위 얄팍한 수에 내가 넘어가 줄 줄 알았어? 이 더러운 놈아? 여보! 참았던 시간만큼 올라온 분노에 놈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작정으로 머리털럭을 있는 힘껏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힘으로 따지면 놈이 저 하나 막아내지 못할 것 없었지만 이미 상황이 불리할 대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놈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누라한테 머리채 붙잡히고도 어쩔 줄을 모르고 제게 빌고 또 비는 남편 놈이었어요.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내 귀한 인생 낭비할 줄 알았으면 내 놈 진작에 때려 죽여버렸을 거야. 나 너같이 더러운 놈 우리 수영이 옆에 못 붙여놔. 내 놈하고는 당장 이혼이야. 여보, 안 돼.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수영이밖에 없어. 이 여자는 그냥 잠깐 논 것뿐이야. 아무 의미 없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 이혼이라는 제 말에 펄쩍 뛰며 바로 옆에 서 있는 상간녀까지 우스운 여자 만드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상간녀 표정에 배신감이 가득한 것이 우습기 짝이 없었어요. 고작 저것밖에 안 되는 관계면서 제 가족들 다 배신하고 저짓거리를 저질렀다니. 상간녀 역시 아차 싶었는지 바로 자기 남편 바지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나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날게. 진짜 안 만날게. 너 뒤로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꼴을 내가 다 지켜봤는데 설마 그따위 말 몇 마디에 내가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어? 너만 모르지. 너 이 더러운 행실을 이미 그 동네에 소문 쫙 퍼졌어. 이제는 너 그 동네에서 그 뻔뻔한 낯짝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될 거다.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여자랑 계속 같이 살겠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려가면 당장 네 짐부터 빼.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두 년놈이 아주 울고불고 잘못했다니. 다시는 안 그렇겠다느니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려댔습니다. 세상 무너진 듯 바닥을 기며 비는 모습을 보는데도 조금도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는 저도 저 대책 없는 놈에 대한 미련이 싹 떨어져 나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워낙 확실하게 조력자의 도움 받아가며 철저하게 증거까지 수집해 이혼 준비를 했다 보니 더욱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이혼 소송의 승자는 명백히 저와 상간녀의 남편이었어요.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도 저희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륜 사실이 폭로되기는 했지만 그걸 저 두 인간들이라고 모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넷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저들 수치스러운 불륜의 증거들을 보란듯이 뿌려대며 이혼을 선언한 저들에게 저렇게까지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저자세로 나오는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 드는 둘이었지만 어린 반푼어지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당신이랑 우리 수영이 없이는 못 살아. 나 정말 죽어. 그럼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어. 너 네 조강지처랑 네 새끼랑 같이 쓰던 캠핑 장비 가지고 어떻게 전현이랑 같이 쓸 생각을 해?
그렇게 더럽게 어울리면서 네 새끼 생각 안 나든? 나도 나지만 네가 아비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둘이 같이 쓰면서 네 새끼 얼굴 안 떠오르던? 이 사람 새끼 같지도 않는 놈이 내가 그걸 알고도 어떻게 네 놈을 아비라고 내 새끼 곁에 붙여놓을 수가 있겠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는 남편 자격도 아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놈이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빌어봤자 제 마음이, 제 결정이 바뀌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역시 세상 가장 비참한 꼴로 자기 남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상간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저나 상간녀의 남편이나 이미 단단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소송에서 아주 유리한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 양육권, 친권 빼앗아온 건 당연한 일이었고 금전적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 빼앗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두 저희 쪽에 유리하게 책정되었고 서로의 배우자를 기만하고 즐겁게 놀아난 몇 달의 시간이 그것들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진창으로 처박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온 세상이 불륜을 저지른 더러운 연놈으로 낯짝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게 된 건 역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이 명예훼손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들 지저분한 사진 몇 장까지 지인한테 푸는 바람에 아주 공공연하게 조롱과 성희롱이 대상이 된 전 남편과 상간녀였어요. 저나 상간녀 남편이나 서로의 배우자에게 상간녀 상간남 소송까지 걸었기에 저는 거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수학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였는지 전 남편 놈이나 상간녀가 지내던 곳 일 정리하고 도망치듯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격이 컸어요. 그렇다고 그 둘이 다시 붙는 일도 없었습니다. 거액의 이혼 소송에 상간 소송까지 오가는 동안 그들의 습자지 같았던 일말의 애정 역시 서로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을 터였을 테니까요. 서로 좋아서 붙어 있을 때는 언제고 제 신세 이렇게 망친 건 결국 서로 니 탓이니 해가며 개싸움까지 했다는 것도 상간녀 남편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 뻔하고 시시한 불륜남녀의 결말이었어요. 이제는 그것도 벌써 해를 몇 번이나 넘긴 일이고 저희 가족에게 전 남편이 자취를 감춘 것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도 가게 새로 정리해 재오픈하는 등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는 동안 곁에서 제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준 저희 아들 덕에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내 아이 상처받지 않고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에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어 엄마의 힘이 되어주는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내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저희 두 사람만의 소중한 추억 쌓아가며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사다난했던 제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